수정 듀레이션 무조건 이해됨. 아마도 지금 10,000원을 은행에 맡기고 1년 후에 이자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10,000원은 현재 가치이고 11,000원은 현재 가치 10,000원의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 가치 11,000원은 현재 가치 10,000원과 이자 1,000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에서 이자를 제외하면 현재 가치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붙을까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을 달리라고 하고, 달리는 원금이 변하지 않으면 매년 받는 이자도 일정합니다. 예로 원금이 10,000원이고 이자율이 연 10%라고 하면 매년 받는 이자는 1,000원입니다. 2년을 투자하고 받는 전체 이자는 1,000원을 2번 받으니까 2,000원이 되고 2,000원은 이자 1,000원에 투자기간 2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5년을 투자한다면 전체 이자는 1,000원 곱하기 5년으로 5,000원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1년 후까지는 달리와 같이 이자 1,000원을 받지만 2년 후에는 이자를 포함한 11,000원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는 1,100원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달리하고 다르게 매년 받는 이자가 달라지는데 2년 후 이자 1,100원은 1년차 가치 11,000원에 이자율을 곱하여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복리로 5년 후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4년 후 가치가 필요하고 4년 후 가치는 또 3년 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1에서 4년 차를 모두 구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식은 공통항인 10,000원으로 묶어줄 수 있고 10,000원을 괄호 안으로 분배하면 같은 값이 되니까 묶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식이 원금에 0.2를 곱해 이자를 따로 구하고 원금을 더하는 방식이었다면 정리한 식은 원금에 1.2를 곱해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년 후 가치는 11,000원으로 묶고 1.2를 곱해주면 12,100원이 됩니다. 여기서 11,000원은 1년차 가치를 정리한 식으로 바꿔 적을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0%는 2번 곱했으므로 간단히 제곱으로 적겠습니다. 2년 후 가치를 구할 때 1 플러스 10%를 2번 곱한다면 앞에서 구하고자 했던 5년 후 가치는 원금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5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법은 이렇게 1에서 4년 후 가치를 모두 구해야 5년 후 가치를 알 수 있었는데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1 플러스 이자율을 투자기간만큼 곱해주는 것으로 간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가치 10,000원에 어떻게 이자가 붙어 미래 가치로는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1 플러스 이자율의 투자기간 제곱으로 나눠주면 좌변은 현재 가치만 남고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의 투자기간 제곱으로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채권에 투자하고 미래에 받을 이자를 현재 가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0을 4번 곱하면 10의 4제곱이 됩니다. 한번 10으로 나눠보면 10을 3번 곱한 것이 되어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즉, 위에 작게 쓴 지수가 4에서 3으로 1이 감소한다는 것은 10으로 한번 나눠준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4가 마이너스 1까지 4, 3, 2, 1, 0,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 감소하는 것은 10을 5번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를 짝지와 정리해주면 10분의 1만 남으므로
1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앞에서 봤던 현재가치 공식을 마이너스 투자기간 제곱으로 바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미분을 할 때는 오른쪽 식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주제를 바꿔 가중평균에 대해 알아봅시다. 뒤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해볼 텐데 지금은 시험 점수의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방법은 과목 점수를 합한 것을 과목 수로 나누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중평균은 과목 점수의 가중치를 곱하고 합하면 됩니다. 가중치는 이렇게 분수로 바꿔줄 수 있고 분모가 10으로 동일하므로 10으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0은 가중치의 합입니다. 처음 살펴본 평균을 가중평균과 비교해보면 분모 3으로 분리할 수 있고 가중치가 1로 동일한 가중평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대출이자의 가중평균도 알아보겠습니다. 100만원을 1% 이자로 빌리고 300만원을 5% 이자로 빌렸다면 전체 400만원의 대출이자는 금액이 큰 5%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대출 금액이 가중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각각의 대출 금액으로 곱하고 합해준 것을 대출 금액의 합으로 나누면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민해 볼 것은 기울기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시간대별로 측정한 표가 있습니다. 1의 시간일 때 2의 위치에서 관찰되었고 2의 시간일 때 4의 위치에서 관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1에서 2로 흐른 차의 1을 기호로 이렇게 쓰고 델타 1로 읽겠습니다. 이때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2에서 4로 델타 2가 됩니다. 시간을 늘려 3에서 5로 델타 2의 시간이 지났을 때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델타 4가 됩니다. 시간이 델타 1에서 델타 2로 2배로 커지면 움직인 거리도 델타 2에서 델타 4로 2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인 거리의 차이를 움직인 시간의 차이로 나누면 숫자 2로 일정한데 이것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시간 델타 1과 델타 2를 살펴봤는데 시간 차이를 더 크게 해도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좌표의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표는 가로는 시간, 세로는 거리인 좌표에 파란색 직선으로 그려지고 이 직선은 지점에 상관없이 기울기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X축 방향으로 한 칸 가면 Y축 방향으로 2칸 이동하므로 기울기가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울기가 다르다면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게 그려질 것입니다. 시간을 X라고 하고 거리를 Y라고 하면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고 기호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양변에 델타 X를 곱해주면 좌변은 델타 Y만 남고 우변은 기울기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즉, 기울기에 X의 변화량을 곱하면 Y의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기울기 2에 델타 2를 곱하면 앞에서처럼 델타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X의 변화라도 기울기가 크면 물체의 변화량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에서 기울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떤 채권의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금리의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은 곡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색 곡선은 시작점이 같아도 델타 X를 어떻게 잡느냐, 즉 범위를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에 따라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식으로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델타 x를 좁게 잡을수록 오렌지색 점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때 델타 x를 아주 좁게 잡아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곡선은 직선의 방식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에 대해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곡선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fx는 x제곱을 어떻게 미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가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했습니다. 미분은 x의 변화량인 델타 x를 최대한 작게 잡아준 것인데,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하여 델타를 알파벳 D로 바꾸고 dy, dx라고 읽습니다. 이제 왼쪽 식에서 분모의 h는 앞에서 살펴본 델타 x와 같은 변화량입니다. 1에서 2로 차이 1을 델타 1로 적었다면 1에서 h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1 플러스 h가 되기 때문에 델타 x와 h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는 델타 y와 같은 변화량입니다. 왜냐하면 1 플러스 h와 1에 대응되는 y값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게 잡은 h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어 특정한 값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 미분은 결국 분모의 h는 분자와 약분되어 사라지고 2 플러스 h만 남습니다. h는 아주 작은 값이므로 2 플러스 h는 2와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도 계산해보면 x가 2일 때 기울기는 4, x가 3일 때 기울기는 6이 나오고, 여기에는 x에 2를 곱한 값이 기울기가 된다는 규칙성이 보입니다. 이런 규칙성 때문에 x제곱 그래프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는 2 곱하기 x를 이용하여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2 곱하기 x, 즉 2x는 x제곱에서 지수 2를 앞으로 내리고 2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기초지식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채권과 듀레이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의 액면 금액은 100만원이고 이자율 10%, 만기 3년입니다. 이 채권에 투자하면 매년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받습니다. 1년 차에 이자 10만원, 2년 차에 이자 10만원을 받고 만기 3년 차에 이자 10만원과 액면 금액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총 130만원을 받지만 미래에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가치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변환하면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고, 복습해보면 현재 가치에 1 플러스 이자율을 계속 곱해주면 미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미래 가치에 1 플러스 이자율을 계속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됩니다. 시장 이자율은 5%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채권의 10%와 시장 이자율 5%가 있는데,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시장 이자율 5%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에 얼마인가를 반대로 계산한 것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이자율과는 관련이 없다 하겠습니다. 1년 후 가치 10만원은 1 플러스 5%로 나눠준 9.52만원, 2년 후 가치 10만원은 1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나눠준 9.07만원, 3년 후 가치 110만원은 1 플러스 5%의 세제곱으로 나눠준 95.02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합해준 약 114만원이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즉 3년에 걸쳐 1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현재 가치가 시장 이자율 5%인 세상에서는 약
114만 원이란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각 기간을 현금 흐름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자의 가중치인 대출금액을 곱하고 합해준 것을 가중치의 합인 전체 대출금액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자 대신 1년, 2년, 3년이 되고 가중치는 현금 흐름이 됩니다. 각 기간을 현금 흐름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해보면 1년 곱하기 9.02만원, 2년 곱하기 9.07만원, 3년 곱하기 95.02만원, 이것을 더하고 가중치의 합인 현재가치 약 114만원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2.75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75년의 의미가 뭘까요? 조금 더 쉬운 상황을 가정하여 현금 흐름이 1, 2년 차에는 없고 3년 차에만 114만 원이 있다면 이때 가중평균한 값은 얼마가 될까요? 1년과 2년은 현금 흐름이 없어 0을 곱하니까 사라지고 3년 가중치 114만 원은 분모와 같아 1이 되므로 가중평균한 값은 3년이 됩니다. 2.75년과 3년을 비교해보면 만기는 같은 3년이지만 1, 2년 차에 현금 흐름이 있을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의 평균 회수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을 맥컬리 듀레이션이라고 하고 줄여서 MAC 듀레이션으로 적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채권에는 다양한 금액과 만기가 있을 텐데 만기를 현금 흐름으로 가중평균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진짜 수정 듀레이션에 대해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일반화해 봅시다. 먼저 채권 가격입니다. 앞에서 현재 가치를 설명했던 화면입니다. 각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합한 것입니다. 현재 가치로 거래될 테니까 채권 가격이라 할 수 있고 채권 가격은 현금 흐름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적겠습니다. 기호를 붙여주면 채권 가격은 프라이스의 P, 현금 흐름은 캐시플로우의 CF, 현재 가치는 프레젠트 밸류의 P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차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CFPV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1년부터 n년까지의 합은 CFPV1 더하기 CFPV2 더하기 CFPVN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합은 시그마로 묶어주겠습니다.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 CFPVT라고 적어주고 이것은 t에 1부터 n까지 대입하면서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가치 PV는 미래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의 거듭제곱으로 나눠준 것이므로 현금 흐름 CF만 남기고 현재가치 PV는 분모에 적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현금 흐름 CF를 매년 발생하는 이자 쿠폰의 C와 만기에 한 번만 발생하는 액면금의 퓨처밸류의 FV로 구분해주면 최종적으로 채권 가격을 구하는 식을 얻었습니다. 기호로 적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다 같은 뜻이니까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식은 그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채권은 이자 C, 액면금액 FV, 만기 N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므로 여기서 변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이자율 Y뿐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 이자율을 넣으면 채권 가격 P를 알게 해줍니다. 이제 맥컬리 듀레이션을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맥컬리 듀레이션을 계산한 식입니다. 현금 흐름 현재 가치를
기간과 곱하여 더해주고 현금으로 현재 가치의 합인 채권 가격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일반화했던 채권 가격 P가 현금으로 현재 가치의 합이었으므로 여기까지는 일반화되어 있고 여기에 1에서 만기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을 곱해주고 가중치의 합인 채권 가격 P로 나눠주면 맥컬리 듀레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기간 T와 가중치인 현금 흐름을 구분하여 적어주면 기간을 현금 흐름 현재 가치로 가중평균했다는 의미가 더 잘 보이고 곱해준 T는 분모에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수정 듀레이션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채권 가격식을 분수꼴이 아니라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분모를 분자와 나란히 적어주고 미분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또 맥컬리 듀레이션은 양변에 채권 가격 P를 곱해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채권 가격 P를 이자율 Y에 대해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dP, dy라고 쓰고 이자율이 아주 조금 변할 때 채권 가격은 얼만큼 변하는지에 관한 비율의 의미가 있고 앞에서 직선의 기울기부터 차근차근 짚었습니다. 결국 미분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거기에 이자율 변화 dy를 곱하면 dP, 즉 채권 가격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미분을 하면서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 1을 빼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t를 앞으로 내리고 마이너스 t에 2를 빼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n도 똑같이 앞으로 내리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줍니다.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서 묶어주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괄호 안은 t 플러스 1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분모에 적어줄 수 있습니다. 분모에 1 플러스 y의 t 플러스 1 제곱은 1 플러스 y를 t번 곱하고 한 번 더 곱해준 것이니까 한 번 더 곱해준 1 플러스 y를 괄호 밖으로 빼내고 t 플러스 1 제곱을 t 제곱으로 적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이 맥컬리 듀레이션의 채권 가격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 가격을 이자율로 미분한 것은 맥컬리 듀레이션을 1 플러스 y로 나눠주고 채권 가격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맥컬리 듀레이션만 남기고 좌변으로 다 넘기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데 분자 부분 dp의 d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할 때 나온 델타보다 더 작은 일종의 변화량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 P분의 P의 변화량이니까 분자는 변화율이 됩니다. 분모도 같은 의미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좌변 전체는 이자율 변화율 분의 채권 가격 변화율이 되고 이것이 맥컬리 듀레이션입니다. 앞에서 맥컬리 듀레이션 2.75년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앞쪽에 현금 흐름이 있으면 맥컬리 듀레이션이 짧아진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덜 변한다라는 민감도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식의 형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변화량인 dp만 남기고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 이런 식이 되고 맥컬리 듀레이션을 1 플러스 y로 나눠준 것을 수정 듀레이션으로 정의한다면 수정 듀레이션의 이자율 변화와 채권 가격을 곱해주면 채권 가격의 변화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정 듀레이션을 알고 있으면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 변화를 알 수 있고 그 변화는 수정 듀레이션이 클수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수정 듀레이션식에서 수정 듀레이션만 남기고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채권 가격 함수를 알면 미분을 하면 되는데 모를 경우 dy를 델타 y로 dp를 델타 p로 바꾸고 실제로 금리 변화에 따라 관찰되는 채권 가격의 변화를 넣습니다. 이렇게 구한 듀레이션이 유효 듀레이션입니다. 분모의 델타 y는 금리 하락 yd에 2배를 해주면 금리 하락 yd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전체 거리가 됩니다. 델타 p는 금리 하락과 상승에 따른 가격 차이입니다. 이렇게 유효 듀레이션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판 정리입니다. 채권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 합입니다. 기호로는 CFPV를 1부터 만기 N까지 더한 것입니다. 맥컬리 듀레이션은 현금 흐름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것입니다. 가중치는 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가중치의 합인 채권 가격 P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을 각 기간에 곱하여 합하면 가중평균이 됩니다. CFPV를 풀면 현재 가치 PV는 1 플러스 Y의 거듭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고 채권의 현금 흐름은 매년 받는 이자 C와 만기 액면 금액 FV로 구분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식에서 보듯이 듀레이션이 커지려면 이자 C가 작을수록 만기 N이 클수록 시장 이자율 Y가 작을수록이라는 특성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 함수를 미분한 것에서 유도되었고 절묘하게도 맥컬리 듀레이션을 1 플러스 Y로 나눠준 것과 같았습니다. 수정 듀레이션을 이용하면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유효 듀레이션은 아주 작은 변화인 D를 델타로 바꾼 것으로 수정 듀레이션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